자, 우리 은혜 언니 나와서 이제 우리 박수로 한번 같이 환영합시다. 이 마이크 조금만 높여주세요. 안녕하세요. 은혜 언니입니다. 네, 오늘도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청소년, 청년 집회 세 번째 날을 허락하시고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강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고 그 부르심의 목적과 소명에 대해서 각자 개인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비전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습니다. 우리가 또 영상과 장면을 볼 때에 지식으로만 취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심령에 남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강의의 주제는 마지막 때 크리스천 비전과 직업관인데요. 이 강의의 목적은 마지막 때가 이제 가까워 오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비전 그리고 직업관이 무엇인지 깨닫고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세월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이 강의 가운데 여러분에게 직업을 어떤 것을 선택하세요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여러분이 비전과 직업과 앞으로 진로에 있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기도의 포인트를 잡을 수 있게 그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어제 다 얘기를 못한 내용이 있는데 전략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어제 미디어에 대해서 사탄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메시지를 주는지를 우리가 봤는데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세 번째 전략이 있어요. 그 세 번째 전략은 뭐냐면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전진하라. 이게 세 번째 전략인데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혹시 이 마시멜로 실험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는 친구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미국에서 실험을 했는데 방에 한 아이를 이제 방에 두고 그 앞에 마시멜로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15분 동안 이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참으면 다시 마시멜로를 하나 더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인내력 테스트를 한 건데 어떤 아이들은 마시멜로를 그냥 참지 못하고 먹었고 어떤 친구들은 끝까지 잘 인내를 해서 안 먹어서 하나 더 받고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포인트는 뭐냐면 물론 이제 인내력 테스트이긴 한데 마시멜로를 안 먹은 친구들 중에서 그거를 참아낼 수 있었던 이유가 본인의 인내력도 있지만 마시멜로보다 더 그 아이들에게 관심을 끄는 무엇인가가 있었다고 해요. 그게 뭐 장난감일 수도 있고 뭐 동화책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정신이 팔리다 보니까 마시멜로가 눈에 안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의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비전이 있고 꿈이 있으면 미디어의 유혹이 눈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비전의 중요성. 두 번째 이유는 확고한 비전이 있으면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마치 올림픽을 앞둔 선수들이 이제 뭐 D-Day, 뭐 100일, 50일 이렇게 남겨두면은 거기에 맞춰서 훈련 프로그램을 쫙 짠 다음에 거기에 몰두해서 훈련을 하죠. 왜냐하면 경기를 앞두고 있으니까. 다음날 경기에 나가는 선수가 하루 종일 게임을 하고 있진 않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비전이 확고하고 그리고 그 비전을 향해 뭘 준비해야 할지를 안다면 세월을 낭비하는 일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전의 중요성을 설명을 드렸고
근데 이제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상황인가 지금 그것은 배경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거고, 두 번째는 반기독교, 반서구 문명을 향해 나아가는 통제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마지막 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다니엘서 12장 4절을 보시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요즘 사회에 보면은 지식이 넘쳐나죠. 그리고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는데 심지어는 뭐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를 가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메타버스라는 플랫폼, 그 다음에 뭐 유튜브나 이런 여러 가지 플랫폼을 통해서 한국에 있지만 전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다른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는데 문제가 장벽이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때 특징이라는 건데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에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정보통신 기술과 ICT로 인해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초연결 등으로 모든 것이 융합되는 지능화의 혁명인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은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빅데이터, 인공지능, 5G, 6G,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 인터넷이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나오는 시대. 그게 4차 산업혁명인데 4차 산업혁명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사물 인터넷이죠. 사물 인터넷이라는 게 뭐냐면 그 물건에 우리가 쓰던 그 물건에 센서를 부착해서 인터넷 연결망을 통해서 사람의 개입이 없이도 사물들끼리 서로 데이터를 이제 그러니까 뽑아내고 그것이 연결돼서 인간이 개입하지 않아도 다 이제 융합이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화면에 보시다시피 우리가 칫솔질을 이렇게 할 때 그게 이제 데이터화 돼가지고 스마트폰에 보면은 칫솔질을 내가 얼마나 했고 어디가 덜 됐고 이런 것들이 스마트폰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냉장고의 식품 안전 관련해서도 음식이 어떻게 보관이 되고 있는지, 유통기한은 얼마나 남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스마트폰으로 전송이 되는. 그리고 침대 매트리스 같은 경우도 사람의 수면 습관을 이제 AI 기술로 관찰을 해서 내가 좀 똑바로 자지 못하고 있으면은 침대가 자동적으로 매트리스가 움직여서 내 수면 습관을 교정해주는 이런 것들이 다 사물 인터넷인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되면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은혜라는 사람에 대해서 내 침대도 알고 칫솔도 알고 냉장고도 알고 그쵸? 그래서 엄청나게 지식이 폭발하는 그런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인공지능이죠. Artificial Intelligence, AI라고도 하는데 이 AI라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그 인간의 쉽게 설명해서 인간의 뇌를 인공적으로 컴퓨터 시스템에 구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학습을 하는데 그걸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하는데 스스로 학습을 해서 딥러닝 그러니까 학습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사결정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이세돌과 바둑 대결을 해서 그 인공지능이 이겼잖아요. 알파고라는 인공지능이. 그래서 데이터를 다 학습을 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의사결정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인공지능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가 최근 몇 년 동안 이 인공지능이 불러올 엄청난 혁신과 그 파장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많은 뉴스를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미국의 그 월스트리트의 최고의 금융 기업 중 하나인 골드만삭스라는 기업에서는 이거 벌써 꽤 오래된 내용이긴 한데 2017년에 그 회사에 근무하던 트레이더들을 598명을 일시 해고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인공지능 투자 분석가인 켄쇼를 영입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 트레이더들이
몇만 시간에 걸려서 할 수 있는 금융 분석과 그 트레이드 일을 인공지능 캔쇼는 단 몇 시간 만에, 왜냐하면은 이 인공지능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고 인간처럼 쉬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그 다음에 퇴근하지도 않고 그냥 되게 정직하게 항상 24시간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해고된 사람들은 이 골드만삭스 들어가기 진짜 힘든 곳이거든요. 여기 해고된 사람들 다 그 아이비리그, 미국의 아이비리그, 진짜 하버드, 스탠포드, 예일 뭐 이런 데 나온 최고의 경영학을 나온 연봉 막 1억, 2억씩 받는 그런 사람들이 대거 잘린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IBM이라는 테크놀로지 기업에서는 인공지능 의사 왓슨을 개발을 했는데 이 왓슨이 1억 건 이상의 그런 의학 자료들을 다 학습을 해서 암 진단을 할 때 인간 의사들보다 50% 넘는 정확도를 기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가천대학교 길병원에서 이 왓슨을 도입을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100명에게 물어봤대요. 만약에 당신이 암 진단을 받고 싶으면 인간 의사에게 받고 싶습니까? 인공지능에게 진단을 받고 싶습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을 때 100명 중에 100명 100% 전원이 다 인공지능한테 진단을 받고 싶다고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뭐 다른 예로는 독일의 뭐 지멘스 암부르크 공장에 있는 그 공장 물건 생산하는 곳에서는 사람이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이게 이제 자동화가 돼가지고 모든 시스템이 다 기계가 알아서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영국에 있는 어떤 로펌에서는 이 데니얼이라는 CEO 분께서 우리는 더 이상 인간 변호사를 뽑지 않고 있다. 인공지능이 훨씬 더 많은, 그러니까 인간 의사가 300건을 처리하는 동안 인공지능 변호사는 60만 건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인간 변호사를 뽑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점점 더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사회 전반 곳곳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토익 같은 거를 공부하려고 할 때 그냥 학원에 가서 이제 선생님한테 배웠었다면 이제는 AI 토익이라는 뭐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이 AI가 1억 건 이상의 토익 데이터, 시험을 학습을 했기 때문에 내 수준에 맞춰서 그때그때 필요한 토익 시험 문제를 나에게 내줌으로써 내가 최대한 빨리 토익 점수를 상승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홍보할 때 말하는 게 비인간적 점수 상승을 경험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기계가 하기 때문에 정말 당신이 빨리 점수를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AI 변호사를 모방한 것도 이제 나왔어요. 로톡 AI라고 해서 우리가 먼저 변호사를 찾아가려면 이제 변호사를 찾아가면 수임료를 되게 많이 내야 되잖아요. 수임료를. 근데 변호사한테 가기 전에 먼저 내가 이제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은 형량을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그런 비슷한 수많은 사례를 학습이 된 그런 로톡 AI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AI가 이제 인간을 대체하는 시대, 그리고 심지어 인조인간을 탄생시키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AI 앵커 김주아가 이렇게 나와서 했는데 실제 인간하고 거의 똑같이 이렇게 보도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AI 가수, 그 가수가 10년 넘게 불렀던 모든 노래를 다 학습해서 그 가수의 발성과 호흡과 표현력과 그 모든 것들을 AI가 똑같이 재현을 해내는 것.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가상 인물들, virtual influencer라고 해서 이제 진짜 사람이 아닌데 사람처럼 모델 활동을 하고 광고를 찍고 수익을 내는, 돈을 버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심지어 사람 인간 모델보다 더 기용하고 싶은 기업들이 이제 더 생겨나고 있는 것이 사생활이 깨끗하니까. 예, 인간 모델은 어쨌든 인간 광고 모델은 본인의 사생활이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기업의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지만
AI 모델들은 그럴 걱정이 없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으니까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더 많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메타버스 인공지능 뭐 다 이제 그 비슷비슷한 그런 개념인데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메타는 초월이란 뜻이고 버스는 세계. 그 버스가 그 타는 버스 아니고 그 세계라는 verse라는 그 세계인데 결국에는 가상 현실을 말하는 건데 이 메타버스는 주로 게임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우리 청소년들이 잘 아는 뭐 제페토나 로블록스나 그런 게임 세상에서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데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 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책도 2권이나 쓰신 김상균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메타버스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아바타가 살아가는 디지털 지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분이 크리스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해서 제가 이거를 가져왔는데 뭐라고 했냐면 가상세계를 포함한 메타버스를 인간이 스스로 창조, 그러니까 지금 크리에이션 창조의 영역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쭉쭉쭉 이게 다 안 읽어보셔도 되는데 신이 되려는 인간을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메타버스 세계에서 인간은 창조의 영역에 지금 들어간다는 거야. 인간이 신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인간이 설정한 세계관, 인간이 설정한 자원, 인간이 설정한 그런 환경을 우리가 메타버스 세계에서 구현을 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인간이 신이 된 것처럼. 그래서 이 메타버스라는 것이 물론 굉장히 이익을 가져다주고 우리에게 많은 유용한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근본적인 컨셉 자체는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메타버스의 선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엄청나게 지원을 하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5년 내에 메타버스 시장 5위까지 우리가 선점을 하겠다. 그리고 관련 인력을 4만 명을 육성을 하고 기업에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이버에서는 아크버스라는 거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아크버스는 메타버스랑 비슷한 개념인데 뭐 인공지능, 로봇, 디지털 트윈 같은 것을 이용해서 현실 세계와 똑같은 그런 디지털 세계를 만들겠다. 그래서 인간이 이 현실과 디지털 세계를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그러니까 그 경계를 이제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디지털 세계와 우리의 삶이 하나가 되는, 융합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다. 네이버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메타버스 교회 학교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들 교회에서는 메타버스에서 예배도 하고 수련회도 하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 갓피플이라는 그 크리스천 웹사이트 있잖아요. 거기를 우연히 들어갔는데 그 수영로 교회에서 엄청나게 큰 대규모 코스타 집회를 곧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게 수영로 교회와 메타버스 캠프장에서 동시에 진행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 엄청나게 큰 대규모 집회 엄청나게 유명하신 목사님 다 부르시는데 메타버스에서 하겠다. 그러니까 뭐 수영로 교회에서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라는 거는 정말 우리 삶에 가까이 와 있다. 교회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다. 이런 추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AI 그리고 뭐 이제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언제 지금까지는 사실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고 뉴스에 나오고 있고 미디어에 나오니까 메타버스는 이런 거구나라고 이제 지식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언제 이것이 본격적으로 인간이 본격적으로 AI를 대체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국의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미래학자가 계신데 이분이 이제 구글에서 그 AI를 만드시는데 공헌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미래를 예측하는 걸로 되게 유명하시대요. 미국에서. 예, 굉장히 뭐 인정받는 분이라고 하시는데 이분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수학 가속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그것이 도입을 시작한 후로부터
처음에는 그 도입이 굉장히 서서히, 그러니까 X축, 시간을 의미하는 X축에 거의 기어가다시피 하다가 어떠한 한 특이점, 싱귤라리티라고 하는데 이 특이점을 딱 만나면 기하급수적으로 그 기술의 도입이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예시로 드는 게 아이폰인데 아이폰이 2017년에 나왔고 우리나라에 2009년에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그냥 이제 서서히 되다가 지금 우리가 아이폰 들어온 지 한 15년 정도 됐잖아요. 근데 뭐 물론 갤럭시, 삼성폰 쓰는 분들도 많지만 모두가 다 스마트폰을 들고 있죠. 네,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올라간다. 그래서 그분이 예측하기로는 2029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7년 후에는 인간의 지능을 초월한 인공지능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2045년에는 인류 전체의 지능을 다 합쳐도 그거를 초월한 인공지능이 나올 것이고 2025년, 지금으로부터 2년 반 후에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전문직, 그러니까 의사, 변호사, 우리가 사자 들어가는 그 직업 있잖아요. 전문직들이 이제 대체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굉장히 암울하잖아요. 나의 직업이 뺏길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이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동시에 이것이 약간 좀 과장됐다라고 이제 비판하는 시각도 동시에 이제 점점 메타버스가 들어오고 인공지능에 대해서 사람들이 연구하고 보면서 비판적인 시각도 점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그 레이 커즈웰이라는 미래학자가 2029년에 인간의 지능을 초월한 인공지능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정말 2029년에 그러한 인공지능이 나올 것인가? 그러니까 인간을 완전히 인공지능에 대체를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책에서 이제 2029년 기계가 멈추는 날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이 책에서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공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범용 지식이라는 컨셉이 있는데 뭐냐면 이 저자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인공지능이 정말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물에 대해서 그 의미를 이해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를 이해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물을 데이터를 인식하는 수준이라는 거죠.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한다는 것과 데이터를 학습해서 인식해서 학습하는 것은 다르다. 그러면서 이제 열린 개와 닫힌 개도 좀 약간 용어가 어려운데 열린 개와 닫힌 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열린 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변화가 일어나고 변수가 있고 기계가 다 모든 것을 빨리빨리 학습할 수 있을 만큼 규칙적인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바둑이나 이런 규칙이 딱 정해져 있는 것들은 닫힌 개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학습을 해서 의사결정을 해서 인간을 뛰어넘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사는 실제적인 세상은 열린 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과도한 기대, 그러니까 언론에서 과대하게 AI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 공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실제로는 지금의 로봇들은 문손잡이도 제대로 돌리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책에서 말하기로는. 그래서 이제 보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IBM에서 이제 내놓은 인공지능 의사 왓슨을 우리는 굉장히 정확하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물론 이제 암 진단을 할 때는 굉장히 정확도를 보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큰 수술을 해야 돼요. 암 수술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진짜 수술을 할 때 인공지능 의사에게 수술을 맡기고 싶으세요? 아니면 인간 의사에게 맡기고 싶으세요? 인공지능한테 맡기고 싶으세요? 아니에요? 네, 그건 답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인간 의사한테 맡길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앤디 앤더슨 암센터에서는 이 IBM 의사, 인공지능 의사 왓슨과 함께 공동으로 이제 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취소했어요. 그러니까 보류했어요. 그러니까 보류는 곧 취소인데 보류한 이유는 이 왓슨의 일부 권고가 안전하지 못하고 부정확하기 때문에 이거를 취소했다고 해요. 그리고 마르부르크에 있는 희귀 질환 센터가 있는데 거기서도 왓슨과의 협업을 중단했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그 신뢰성을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 의사들은 의과대학 1학년생한테 이제 환자가 와가지고 제가 심장이 안 좋은 것 같아요라고 하면은 바로 뭐 심근경색 이렇게 딱 진단을 내릴 수가 있대요. 근데 왓슨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한 뭐 암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다 데이터를 공부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넓기 때문에 그리고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정말 인공지능이 인간을 다 대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AI의 선구자 허버트 사이먼이라는 분이 기계는 20년 내에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어요. 이 예측을 언제 했는지 아세요? 이 말을 언제 했냐면 1965년에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몇 년이야? 45년, 40년? 50년 전에 이 말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2022년을 사는 우리는 인간이 모든 우리의 일을 다 대체할 수 있나요? 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미래학자라든지 여러 가지 미국에 있는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AI의 그런 AI에 관련 종사자들이 하는 예측에 대해서 무조건 신뢰를 해야 하는가? 그거는 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그냥 말하면 끝인데 그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은 안 지거든요. 그냥 그거 안 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뭐 어떻게 되는 게 아니니까 말을 뭐 누가 못 합니까? 그래서 보면은 그 자율주행도 우리가 2011년, 2012년부터 자율주행이 완전히 이제 조금만 몇 년 안에 완전히 자동차가 자율주행이 될 것이다라고 했지만 2022년을 사는 우리는 완전히 자율주행에 맡길 수 있나요? 맡길 수 없죠. 자율주행 일부 뭐 어떤 고속도로에서는 자율주행을 할 수 있지만 반드시 인간 운전사가 탑승을 해서 항상 지켜봐야 되죠.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자율주행을 압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테슬라 기업도 이렇게 보면은 큰 자율주행 중에 큰 사고를 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확률이 아주 사고를 낼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낮다고 해도 확률이 뭐 100만 분의 1 이렇게 있다고 해도 안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금이라도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면 이거는 생명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자율주행차가 과연 나올 수 있을 것인가? 특히 우리나라 같은 도로 상황에 고속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도로 상황에 자율주행으로 모든 것이 다 커버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구글 AR 글라스라고 이제 그 글래스를 딱 끼면은 거기서 이제 그 뭐 내비게이션도 나오고 했던 그것도 소리 소문 없이 금방 대중화되지 못하고 실패작으로 이렇게 요즘에 또 많은 AR 글래스가 나오긴 하지만 이것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을 만큼 대중화가 될 것인가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윤리와 도덕적인 문제가 아직 완벽하게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 그리고 AI가 정말 완전한 인간의 삶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수업도 우리가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을 했죠. 근데 정말 메타버스가 완벽한 세상이고 온라인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면 왜 우리 아이들은 학력이 저하됐다는 걸까요?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의 공부 실력이 향상되고 오프라인으로 만날 필요가 없다면 왜 우리 아이들은
공부의 실력이 저하되고 학업에 대한 의욕을 잃는 걸까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온라인 수업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배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줌을 켜고 수업을 들을 때 정말 100% 완전히 그 수업에 집중을 하세요. 물론 이제 카메라를 켜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집중하는 데 도움은 되겠지만 카메라를 만약에 끄고 있으면 사실은 집중하기가 어렵죠. 수업 켜놓고 뭐 딴짓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온라인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아까 이해력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은 예를 들자면 AI가 교사를 대체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AI가 지식을 전달해 줄 수는 있어요. 그렇죠? AI는 많은 다량의 데이터를 학습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모든 지식을 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녕하세요를 뭐 10개 국어로 알고 싶어. 그러면 AI는 딱딱딱딱 다 나오겠죠? 근데 그런 지식적인 부분은 AI가 감당할 수 있겠지만 교사라는 거는 그 영어로 education인데 그 원래 라틴어는 educo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educo는 원래 의미는 안에서 이끌어내다라는 뜻이래요. 안에서 이끌어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만이 아이들 여러분에게 안에서 이끌어내어 줄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인간은 경험이 있잖아요. 삶의 경험, 연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동기부여를 해주고 여러분에게 꿈을 심어주고 희망을 주고 비전을 찾게 해주고 이런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AI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고려대학교 총장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종합을 해봤을 때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뉴스와 미디어에서는 정말 메타버스가 너무나 새롭고 좋은 세상이고 빨리 이거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그런 뉘앙스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AI는 마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과대평가된 것은 아닌가. 정말 AI가 인간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모든 거를 다 종합해 봤을 때 메타버스를 어떻게 봐야 할까? 라고 했을 때 사실은 지금까지로 봤을 때는 우리가 사실은 인터넷 기반으로 한 메타버스는 이미 누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세대 때는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10대였을 때는 싸이월드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 싸이월드가 잘 보면은 메타버스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나를 상징하는 그 아바타가 있고 내가 꾸민 공간에서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하고 이게 이제 사실은 옛날 버전의 메타버스라고도 볼 수가 있고 요즘 나온 메타버스도 굉장히 좀 투박한데 뭐 싸이월드랑 그렇게 크게 그러니까 나를 본뜬 아바타가 가상현실에서 뭐 일도 하고 서로 소통도 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메타버스를 어떻게 봐야 할까라고 했을 때 너무 과대평가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인간은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물리적인 존재로 창조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상현실이 있고 해도 우리는 어쨌든지 간에 하루 24시간을 살고 7일 일주일을 살고 1년을 살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의 틀, 물리적인 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공부를 하고 생계 유지를 위해서 직업 활동을 하잖아요. 그 모든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 내가 뭔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뭐 취미 생활이라든지 결국에는 그 한정된 그 시간을 메타버스에 뛰어든 이런 빅테크 기업들, 뭐 메타, 페이스북이나 그다음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과 그다음에 전통 기업들,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 이런 기업들이 우리의 시간을 얼만큼 가져가냐 하는 제로섬 게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나이키의 적대 경쟁 상대는 아디다스가 아니라 닌텐도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에게 1시간이 주어졌어요. 그러면은 그 1시간 동안 여러분이
한강에서 러닝, 달리기를 하기로 했어요. 운동으로. 그러면은 그 1시간 동안에는 나이키가 닌텐도를 이긴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이 닌텐도 게임을 하지 않고 그 시간에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러닝을 했잖아요.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미래 먹거리 산업인 것은 맞지만 이 여러분의 시간을 얼만큼 가져가냐 하는 그 제로섬 게임의 또 하나의 뛰어든 산업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래서 내가 러닝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시간에 메타버스에서 뭐 게임을 할 것인지 그 초이스, 그 선택을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 메타버스라는 게 이제 점진적으로 발달하는 AI 기술로 만약에 본다면 확실히 미래 먹거리 산업은 맞아요. 확실히 노다지긴 해요. 왜냐하면은 자동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계가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의 영역은 확실히 있어요. 예를 들면은 단순한 생산, 그러니까 기계가 생산할 수 있는 공장에서의 그런 생산 일도 있을 수 있고, 창고 작업원이라든지 요즘에 마트 가시면은 아마 보실 거예요. 자율 계산대라는 게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계산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기계에 가서 우리가 물건 바코드 찍고 계산하죠. 그런 거 많이 보죠. 요즘에 마트 가면은. 그래서 인간 계산원들이 이제 사람이 좀 줄어들고 기계가 대체를 하게 되는. 그리고 나중에 가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전문직이 할 수 있는 일도 기계가 어느 정도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네, 그거는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속도가 코로나로 인해서 빨라진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뭐 이제 사람들이 서로 대면하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계를 도입을 많이 하는데 이제 이 속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빨라질 건데 그 이유는 인건비 부담,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사람을 고용하는 그 비용보다 기계를 대여 렌트하는 값이 더 싼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를 렌트를 하면은 한 달에 뭐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하면은 이 기계로 이제 그 결제 시스템을 다 할 수 있다면은 사람을 고용하면은 최저임금으로 다 계산을 했을 때 한 달에 거의 200만 원 가까이 돈이 나가니까 업주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사람을 고용하는 것보다 기계를 고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죠. 그리고 돈도 세이브를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대체가 되는 것은 맞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아마 이런 산업군에서 새로 생겨날 직업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요즘에 이제 AI 개발자들 완전 인력난이라고 해요. AI 개발자들이 되게 많이 부족하대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이 사회에서 요구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천적인 관점을 일단 빼고 미래 먹거리 산업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AI와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그런 기술 쪽의 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AI 전문가, 개발자들,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가들 이런 직업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할 것은 맞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일단은 그래도 흐름상 이제 마지막대로 가고 있는 그 흐름을 봤을 때 기술의 발전이, 기술의 진보가 결국에는 어디로 가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마지막 때의 그 징조까지 갈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네이버에서 이번에 아크버스를 아까 만든다고 했는데 이 아크버스를 이제 하기 위해서 엄청 이제 좋은 그 신사옥을 짓고 거기서 뭘 개발했냐면 1784 페이스 사인이라는 기술을 개발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얼굴 인식으로 모든 신분증을 대체하고 결제 시스템까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이버 사옥에서는 신분증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출퇴근할 때라든지 거기서 밥을 먹고 지출할 때 다 얼굴 인식으로 결제를 해요. 사실 이게 엄청 새로운 건 아니죠. 왜냐면은 저도 예를 들면 운동하러 갈 때 얼굴 인식 기반으로
그 출입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체온 측정하는 동시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점점 기술이 발전하면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들고 다니는 신분증이라든지 그런 거, 신용카드가 필요가 없어지는, 모든 것이 생체 인식으로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기술이 점점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자면,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시대의 기술의 발전과 인류 사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결국에는 통제사회 시스템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은 어제도 우리가 목사님 설교 이제 말씀 들을 때 봤지만,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고, 그 적그리스도의 등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아야 하는 시대가 와요. 그렇죠? 근데 이 표가 어떤 구체적으로 정확히 어떤 것인지 제가 딱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지금 이 시대의 트렌드를 봤을 때 그 표라고 굉장히 흡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통제 감시 시스템으로 가는 게 이제 점점 이제 우리가 누군가가, 한 정부나 한 인간이 전 인류를 통제하려면 모든 것이 다 전산화가 돼야 되거든요. 모든 인간이 다 전산 시스템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 70억 인구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지금 사회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보시면은 언어도 옛날에는 인간 통역사가 필요했다면, 요즘에는 인공지능 AI 기술을 통해서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기계를 이용해서 바로바로 통역을 해주는, 그러면서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는 그런 사회로 되고 있고, 화폐도 지금은 이제 우리가 원화, 달러를 쓰고 있지만, 비트코인이나 그 다음에 NFT 같은 가상화폐를 이용해서 전 세계 어디서든지 쓸 수 있게끔 화폐의 통합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 미디어도 옛날에 어른들은 KBS나 SBS 이런 거 봤지만, 요즘 세대 여러분들은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다른 채널들을 많이 더 보고 있죠. 통신사 같은 경우도 우리가 SKT나 KT 쓰지만, 이제 점점 전 세계에서 소통할 수 있는 텔레그램이나 스카이프를 통해서, 저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일을 할 때 더 이상 전화기를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만 해도 전화기를 썼거든요. 서로 이제 다른 부서에 통화할 때 전화기를 썼는데, 더 이상 이 전화기가 필요하지 않게 됐어요. 왜냐하면 모든 걸 다 마이크로소프트 팀스로 하거든요. 그래서 팀스를 가지고 다른 부서하고도 통화하고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하고 통화하고, 그래서 연결망이 굉장히 좋아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주민등록번호를 대한민국에서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모두가 아마 구글 아이디를 갖고 있을 거예요. 구글 아이디가 있어야 유튜브도 볼 수 있고, 인스타도 할 수 있고, 페이스북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하나의 아이디를 가지고, 그렇게 점점 사람이 전산화가 되고 전산 시스템에 들어오면서 통제가 가능해지는 그런 인프라와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다. 그래서 보시면 어제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스웨덴에서는 피부에 심는 백신 패스를 출시를 해서 손에 칩을 넣으면 그게 이제 백신 패스가 되어서 이렇게 찍으면 딱 다 통과가 되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에서도 이제 결제 시스템을 그 손 위에다가 칩을 넣어서 이렇게 손으로 신용카드 대신에 이렇게 결제를 하는 그런 것들이 유럽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한동안 한시적이긴 했지만 백신 패스라는 게 도입이 되어서 백신을 맞지 않으면 우리가 헬스장이나 식당에 들어갈 수 없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코로나라는 것을 통해서 정부가 한번 해봤기 때문에, 만약에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어떤 종류의 패스, 그러니까 입장을 하고 그 다음에 신분을 확인하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계산을 하고 결제를 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신분증을 대체하는 무엇인가가 나오면, 정부가 이제는 한번 해봤기 때문에 더 빨리 그리고 더 강제적으로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머지않은 거죠. 네, 중국이 굉장히 AI 시스템을 빨리 도입을 했고 정말 적극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중국이 뭘 하고 있냐면은 뉴로캡이라는 거를 발명을 해가지고 이제 AI 기반 뉴로캡을 거기 이제 근로자들한테 모자를 씌워요. 그러면 그 모자가 근로자들의 뇌파를 감지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만큼 피곤한지, 지금 스트레스 지수는 어떤지, 지금 일을 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다 이제 파악을 해요. 그래서 그 중앙 시스템에서 모든 근로자들의 그 감정과 스트레스 지수와 뇌파를 다 파악을 해서 이제 데이터가 뜨면 이 사람 지금 조금 피곤한 상태인데 그러면은 그 사람 근무를 지금 쉬라고 지시를 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쉬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AI를 기반으로 한 빅브라더라고 하는데 하나의 눈이 전체를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 사회 내에서. 그래서 이거를 한번 영상으로 짧게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좀 소리가 별로 안 좋았는데 잘 안 들리셨죠? 네, 근데 자막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 뭐냐면은 모든 사람을 다 이제 빅브라더 감시 시스템에 이제 넣고 사람마다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그 신용 점수랑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등급을 매겨서 그 일정 등급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동을 제한하는 거죠.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까지 통제 감시 시스템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할리우드 영화를 하나 보는 건 아니고 할리우드 영화들을 보면은 그 할리우드 영화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이런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을 이제 지지하는 사람들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영화를 보면은 앞으로 어떤 세계를 이 사람들이 만들려고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화 킹스맨 같은 거, 아바타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먼 미래에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게 약간 감이 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퀄스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에서는 모든 것이 통제가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사진이 좀 빨리 지나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은 다 보이는 집에서 사는데 잠시만요. 이제 출입을 할 때에도 보면은 손에 신분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신분증을 찍고 들어가요. 근데 이제 이 영화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물론 이제 이게 아닐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은 마지막 때에 칩을 받으면 우리가 왜 그 칩을 뺄 수 없는지에 대해서 이 영화가 하나의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어서 물론 이게
이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가져왔는데, 칩을 씹으면은 그 정부에서 그 사람의 감정까지 통제를 하는 거예요. 이 영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을 통제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감정을 그 사람의 유전자에서 지워버려요. 어떻게 지우냐면은 그거를 억제하는 주사를 놔요. 그래서 이제 칩을 심으면은 그 사람의 그 모든 정보와 데이터가 전산에 뜨는데, 이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 예를 들면 이상한 행동이라는 거는 누군가를 이 사람이 사랑한다. 이 감정이잖아요. 이 감정이 감지가 되면은 등급을 분류해서 당신 지금 위험하니까 주사를 맞아야 돼. 이러면서 주사를 놔요. 그럼 이 주사를 놓으면은 그 사랑의 감정이 빠져나가는 거죠. 이게 되게 허황된 말처럼 들리실 것 같은데, 이게 일리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완전히 다 모든 게 다 통제가 된다면. 그래서 이제 감정을 끝까지 가지고 살아나는 생존기에 대한 영화인데, 그러니까 칩을 받으면 우리가 물론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칩을 사람들이 안 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감정의 영역까지 통제를 해버리면 정말 칩을 빼고 싶어도 내가 뺄 수가 없겠구나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제가 본 건 아니고 찾다 보니까 나왔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과 AI와 그다음에 메타버스가 이렇게 등장을 하고 통제 사회로 점점 나아가는 이런 사회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비전이라는 그런 직업관이라든지 우리의 소망을 어떻게 잡아서 가지고 가야 할 것인가, 그거를 함께 이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직업도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제로 깔고 가야 돼요. 항상.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부르신 거는 그냥 아무 이유나 목적이 없이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을 수행하라고, 당신의 목적에 맞게 그 부르심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이건 항상 전제로 깔고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제 청소년분들 여기 계신데, 그리고 물론 이제 저와 같은 어른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지라는 거에 대해 항상 묻고 그 부르심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4명의 인물들을 볼 텐데, 그 4명의 인물들이 이 부르심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증거를 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다윗을 먼저 보시면은, 내 생의 모든 시기가 주님 날 앞에 펼쳐졌습니다. 태어난 하루를 살기도 전에 이미 내 삶의 모든 날들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라고 시편 139편 16절에 고백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이 땅에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이 다윗의 모든 삶을 다 예비를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이제 형들에게 자기를 이제 팔았잖아요. 근데 그 판 형들에게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지금 이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뜻을 완전히 파악을 한 거예요, 요셉이. 이게 하나님이 지금 큰 그림이 있구나. 그 큰 그림이 있으신데 거기에 나를 두셔서 당신의 계획과 뜻을 이루셨구나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총리가 됐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고백할 때, 이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누가 나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했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필요해요, 지금 우리에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태까지 계속 지금 세상의 트렌드가 이렇고 AI가 이렇고 뭐 메타버스가 이렇고라고 해도,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알아야 할 부분일 뿐이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시험 들거나 주눅 들거나 내 직업이 대체되고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했냐면 내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이렇게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뭘 하라고 태어나게 하셨냐면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너는 그 일을 하라고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예레미야에 나온 것을 보면은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모태에 짓기 전부터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쓰임을 받으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어요. 그 부르심을 찾아야 돼요. 이게 전제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질지,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지 제가 알진 못하지만 그 부르심에 맞게 나갈까, 하나님의 뜻과 맞춰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맡은 그 역할은 다 달라요. 그 전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는지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 우리가 동역해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를 깨달아서 거기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동역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시면은 물론 이제 이 문맥이 하나님의 그 비전에 관한 문맥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에 관한 문맥이지만 그래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확고한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매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일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깨닫고 동역해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역할은 다 다를 수 있어요. 모두가 다 똑같이 쓰임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드라마를 봐도 다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고 엑스트라가 있고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다 역할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볼 때도 뭐 공격수가 있고 수비수가 있고 뭐 윙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맡겨주신 포지션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포지션인지 어떤 역할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이게 전제예요. 이게 전제. 모든 그 비전과 소망에 대해서 직업관에 대해서는 이거를 깔고 가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 두 번째 전략은 뭐냐면 인간이 인간됨을 회복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2절 보시면은 마지막 때의 특징은 그리고 악이 점점 더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우리가 보면은 이 사회가 사랑이 넘치고 모두가 다 막 행복하고 이런가요? 아니죠. 점점 어때요? 사랑을 많이 볼 수 있는 시대인가요? 그렇지 않죠. 근데 앞으로 더 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가 가까워올수록 점점 마귀의 그 역사와 그 영향력은 점점 더 심해질 거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이 이런데 그리고 요즘 보시면은 청소년들이 제 주변에도 제가 종종 보는데 우울증을 앓고 있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청소년들의 우울증 확률이 잘 안 보이시는데 막 22%씩 매년 뭐 증가한다. 이게 매년 증가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이 증가한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이제 폭행을 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10대 범죄가 요즘에 점점 더 말로 이렇게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끔찍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PC방의 그 흉기 사건 보면은 막 얼굴에다가 사람이 막 칼로 찌르고 수십 번을 찌르고 이런 것들 너무 끔찍한 입에 담기도 너무 힘든 그런 범죄들이 점점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은
강력범죄 비율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더 이상 이제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고 남을 보듬어 주어야 하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런 시대가 점점 되고 있다는 건데, 왜 이런 것인가 라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이 점점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뭘 상대하냐면 기계랑 상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개인주의가 점점 심해지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하고 이제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여러분 시대에는 뭐에 더 많은 시간을 쏟나요?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더 많은 시간을 쏟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만의 그 스마트폰 세계에 갇혀서 다른 사람들과 교류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교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공감 능력을 점점 상실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고립이 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의 세계가 더 좋은 거예요. 사람을 상대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스마트폰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있다가 내가 만약에 사람을 상대해야 된다. 근데 뭔가 안 맞아, 서로. 그러면은 화를 내게 되고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대면사,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서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점점 더 아까 봤던 것처럼 극단적인 사례로는 범죄 형상까지 일어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근데 그게 이제 어제 목사님이 말씀하신 괴물이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쓰는 그런 스마트폰, 그런 기계를 만든 빅테크 기업들의 오너들, 최고 경영자들, 이런 사람들이 뭐 스티븐 잡스나 뭐 이런 사람들, 마크 저커버그, 이런 사람들이 가끔 막 한 번씩 의미심장한 말을 할 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세요라고 해요. 자기들이 이제 기계를 만들어 놓고 우리한테는 기계를 쓰라고 하죠. 근데 가끔 한 번씩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 할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위선적인 행위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미국의 그런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인텔이나 이런 최고 빅테크 기업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는 일반적인 학교가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페닌슐라라는 학교인데 굉장히 학비가 비싸대요. 몇만 달러 막 이런데, 이 학교의 특징이 뭐냐면 학교 안에 기계가 없대요. 기계가 아예 없대요. 그리고 그러면 이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하냐면 선생님이 칠판 이렇게 가져다가 분필로 이렇게 쓰고 학생들은 받아 적고, 그 다음에 어떤 자료를 찾아야 되면은 구글로 찾는 게 아니라 백과사전을 집어서 백과사전을 막 힘들게 찾고, 그리고 막 그런 뭐 몸으로 할 수 있는 게임을 하고, 그래서 기계를 아예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 기계를 쓰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사람과 사람과의 교류를 하면서 공감 능력을 키우고 그런 창조적인 상상력을 기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AI가 이제 도래하는 그런 시대에서 거기에 잠식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하고 창조적인 능력을 키워나가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창조적인 능력,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선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교육을 시키면서 일반인들에게는 기계로 학습을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건 마치 뭐냐면 정치인들이 교육의 평등을 주장하면서 과학고랑 외고를 폐지하자고 얘기하면서 자기 자녀들은 과학고 외고를 보내는 거죠. 온라인 기반 수업이 좋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 너희는 줌으로 수업해라고 하면서 자기 아이들은 최고급 오프라인 과외를 붙이는 거예요. 이게 위선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는 메타버스에서 알래스카를 보라고, 얼마나 멋있고 곡을 딱 끼고 알래스카 보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비싼 비행기 티켓을 끊고 실제로 가서 알래스카를 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말하고 싶냐면 오프라인에서의 자기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면서 일반인들에게는 온라인으로 일반인들을 내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할 수 없게끔, 내 스스로 제대로 된 생각을 할 수 없게끔 만들고 자기들은 최상위 지배층에서 오프라인 기반의 삶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자기 자녀들 다 자퇴시키고 자기가 직접 학교를 만들어서 인공지능을 초월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합니다. 이것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CEO들은 절대로 자기 자녀들이 자기 회사에서 만든 기계를 쓰지 못하게 해요. 특히 스티븐 잡스. 네. 그래서 뭐 빌 게이츠도 그렇고 자기들이 아이폰, 아이패드 다 만들어 놓고 자기 자녀들은 절대 못 쓰게 해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데, 이거 이따가 제가 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따가 전략을 훈련 방법 얘기할 때 또 얘기할 거라서 이거는 좀 잘 들어주세요. 뇌 가소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뇌과학적인 개념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 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뇌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면은 우리 뇌가 그 대뇌 피질에다가 이제 회로를 새기는데 그 행동을 반복하게 되면은 그 회로가 점점 더 강해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내 의지가 있든 없든지 간에 그 행동을 나도 모르게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켜죠. 그리고 어딜 들어가요? 인스타를 들어가죠. 근데 내가 그거를 인스타를 들어가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 뇌에 그 대뇌 피질에 회로가 잡혀 있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켜서 인스타를 해야지라고 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뇌 과소성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이 사람들이 여러분이 계속해서 스마트폰을 하게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가질 수 없는 인간 고유의 능력에 대해서 에이트라는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인공지능에게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공감 능력과 창조적인 상상력.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공감을 할 수 없고 그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창조적인 상상력을 할 수가 없다고 책에 나와 있는데, 예를 들자면 패트리샤 무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의 할머니가 관절염 때문에 냉장고 문을 제대로 못 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트리샤가 할머니를 향한 너무나 애틋한 마음에 본인이 관절염에 걸린 사람처럼 실제로 생활을 해본 거예요. 일부러 이제 막 붕대로 막 감고 해서 내가 관절염에 걸린 사람처럼 행동을 해서 문을 열어보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관절염에 걸린 사람도 쓸 수 있는 아주 혁신적인 디자인의 기기들을, 그런 제품들을 디자인을 했다는 내용이에요.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상상력, 창조적인 상상력을 어플라이를 해서 그런 디자인을 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더그 디츠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MRI를 만드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어느 날 자기가 만든 MRI를 이제 보고 있는데 어린 아기들이 이 MRI에 들어가야 되는데 막 소리를 지르고 떼를 쓰고 악을 막 쓰면서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기기에.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 기계가 커다란 괴물 입처럼 느껴져서 여기 들어가기가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스탠포드에 가서 혁신적인 디자인에 대한 수강 과목을 듣고 직접 유치원에 가서 아이들을 막 관찰하고 같이 이제 공감 능력을 막 길러주고 해서 뭘 했냐면은 이 MRI를 우주선처럼 새로 디자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들어갈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여기는
우주선에 들어가서 신나게 모험을 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이 너무 신나가지고 막 좋다고 들어가는 거죠, 이제. 울지 않고. 이런 것들이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혁신적인 디자인을 한 케이스다. 그래서 이제 우리 크리스천인 관점에서 보면은 창조의 원리가 어제 목사님이 설명하셨던 원래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졌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본래 모양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을 감각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원래 모습이고 이 모습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이 모습 중에 가장 큰 거 하나는 아까 우리가 뭐 공감 능력도 얘기했고 창조적인 상상력도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두 가지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 시대에 여러분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 그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을 보시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면 사랑이 먼저 되면 공감 능력도 되고 당연히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창조적인 상상력도 다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인공지능은 절대 가질 수 없는 능력. 성령 충만.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우리의 영혼에만 성령이 임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AI가 예를 들자면 정말 전 세계의 가장 좋은 설교를 다 학습해서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버튼만 딱 누르면 설교가 딱딱딱딱 바로 나오고 그렇게 해서 설교를 할 수는 있죠. 그쵸? 근데 AI가 성령이 충만해서 여러분에게 그 영적인 임파테이션을 할 수 있는가? 그건 AI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은 요셉을 보시면은 바로 왕이 요셉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대체되지 않기 위해서 생존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치고 물론 그것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사랑을 회복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AI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이를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요셉과 마찬가지로 다리오 왕이 이렇게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또 거의 다 했는데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거는 마지막은 아니고 조금만 더 생각해 볼 거는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여러분이 앞으로 뭐 취직을 하든 사업을 하든 어떤 다른 일들을 할 때 그 어떤 산업도 완전히 정말 하나님께서 뭐 목회를 제외하고는 사역을 제외하고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사,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산업군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고 했을 때 찾아보기는 힘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여러분이 다 애플 갤럭시 쓰는 분도 있지만 애플 핸드폰 쓰죠. 애플 노트북도 쓰죠. 근데 그 애플이라는 기업은 동성애를 지지하는 기업이에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죠.
스타벅스 커피는 동성애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기업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 기업 자체를 바꿀 수 있느냐? 사실 그거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잖아요. 제가 속한 제가 속한 기구도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제가 그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곳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일을 할 곳이 없어요. 물론 개 중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예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까지 그런 기업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기업들로 인도를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큰 그림으로 거시적으로 봤을 때 산업군 전체를 우리가 바꿀 수 있느냐, 그거는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가 이미 장악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어둠이 완전히 깔려버린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그냥 잠식되어서 남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냥 살아가야 되는가?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 보시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건 일단 개념인데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우리는 어떤 산업군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 맞다면 그 바벨론적인 시스템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발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 18장 4절을 보시면은 엘리야 시절 구약 시대 때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정말 너무나 악한 왕과 그 왕비 아래에서 선지자들을 그 왕이 다 죽이는데 오바댜라는 그 선지자가 뭘 했냐면은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 아합이라는 그 악하고 더러운 그 왕의 시스템 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두는 일을 한 거예요. 그 여러분의 역할은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산업군, 어떤 직업, 어떤 곳에 있을지, 어떤 곳에 가서 일을 할지 저는 모르겠지만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해야 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동료,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여러분이 영적 임파테이션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제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제 주변에도 믿는 크리스천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크리스천들이 다 눌려 있어요. 영적으로. 막 우울해 있고 맨날 막 게임하는 사람도 있고 직장인들도 스트레스 받으면 게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대화를 한번 하더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이 살아날 수 있게. 물론 말로 해도 되고 저는 뭘 하냐면 기도를 계속 하다가 감동이 오면 그 사람한테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카드에 적어서 그 카드를 이제 뭐 선물이랑 같이 전해주기도 하고 그럼 나중에 와서 제가 그 말씀 덕분에 되게 많이 힘이 됐다고 그러면서 살아나는, 영을 살려내는 마치 오바댜가 선지자들을 굴에서 살려두고 남겨두기 위해서 먹였던 것처럼 여러분도 맡은 그 자리에서 그 일들을 감당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디어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하자면 일단 첫 번째 개념은 다니엘과 같은 결단력 있는 행동으로 잠식이 되면 안 돼요. 잠식은 되면 안 돼. 그러니까 미디어에 빠져서 미디어가 주는 컨텐츠에 내가 허우적대고 거기에 내 시간을 다 그 빅테크 기업들에게 주면 안 돼요. 일단 그게 기본이고 두 번째는 어쨌든 그래도 우리는 미디어를 쓸 수밖에 없는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스마트폰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미디어나 IT 쪽에 만약에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만약에 인도를 하신다면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그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그 기술과 미디어를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적용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나아가면 좋겠다라는 권면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다 했는데요. 번외 얘기를 조금 하고 그 다음에 훈련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강의를 마칠게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말을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하잖아요. 특히 연예인들이 많이 해요. 그 시상 측에서 보면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을 굉장히 무게감 있게 해야 된다고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많은 연예인,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예시가 어떤 특정한 연예인을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하는데 실제로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름을 얘기 안 할게요, 그냥. 왜냐면은 연예인을 비판하고 싶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한 연예인은 모태신앙이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에 가서 특송을 해요. 그런데 이 연예인이 어떤 작품에 출연하냐면 제임이라는 동성애 게이를 모티브로 하고 주인공으로 한 그 게이 동성애 뮤지컬에 나와서 게이 역할을 하면서 하이힐을 신고 나는 뭐 자유하다 이러면서 나의 특징은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젠더리스가 나의 강점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동성애는 죄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금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여기는 이름이 나왔네. 죄송합니다. 어떤 다른 배우는 이분도 굉장히 이제 방송에 나와서 찬양도 하고 이렇게 영광 올려드리고 하는데 절대로 이분을 욕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개념을 알기 위해서 이분이 출연하는 뮤지컬은 어떤 뮤지컬이냐, 스위니 토드라고 해서 복수에 젖은 한 이발사가, 그러니까 누군가 자기 아내를 죽였는데 그 자기 아내를 죽인 사람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발소를 찾은 사람들을 이발을 하다가 다 죽이고, 그 밑에 이제 그게 이발소가 2층인데 그 이렇게 레버를 딱 밟으면은 이렇게 이발 그 의자에 앉아있던 시체가 아래로 떨어져요. 그러면은 그 1층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 파이집이 있어요. 파이집. 그 우리가 먹는 파이. 그래서 너무 잔인해서 죄송한데 그 파이집 가게 주인이 사람 시체를 인육으로 만들어서 파이를 만들어서 판매를 해요. 이런 뮤지컬을 크리스천이 가서 연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 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너무 잔인해가지고, 잔인한 장면은 없지만 내용이 잔인해서 혹시 여기 애기들 조금 간사님들이 케어를 해주시면은. 거품을 만드는 모습조차 보다 섬뜩해 보이는 이 남자가 바로 주인공 스위니 토드. 가사를 잘 보세요. 가사. 복수를 위해 절치부심 아울로 돌아온 사냥 많은 남자인데요. 아름다운 다시 아내를 탐낸 쾌락스러운 판세에 의해 인형을 쓰고 감옥에 하고 말았고, 한심한 끝에 다시 아울로 돌아와 복수를 듣기에 이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 그러니까 이런 작품을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어떤 직업군은 확실히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오바댜처럼 내가 사람을 이제 살려내고 그런 일을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어떤 특정한 직업들은 너무 한계가 있어요. 그 특정한 직업군이 뭐냐면 문화예술계예요. 그래서 제가 권면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모든 일의 전제는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가야 돼요. 무조건 기도하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비전이 연기, 노래, 춤 이쪽이라면 권면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주류는, 대중 쪽은 제가 봤을 때는 가망이 이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연기, 노래, 춤은 그 작가가 써준 대본대로 해야 되거든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무조건 작가와 감독대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도 한계가 있어요. 거기는 주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쪽에 비전이 있으시다면 대중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물론 기도하고 결정하셔야겠지만, 많진 않지만 그래도 정말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내가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문화예술 작품을 만드는 팀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뭐 요한계시록이라든지 뭐 요한복음 같은 뮤지컬을 하는 팀도 있고 이제 여러 그 팀이 있는데, 그런 팀으로 기도를 해보시고 가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요한복음, 이 아트리에서 하는 요한복음 뮤지컬을 몇 주 전에 보고 왔는데, 그 성경 요한복음을 너무 성경적으로 너무너무 잘 풀어놨어요. 그리고 배우들이 그 커튼콜 끝나고 커튼콜 할 때 다 울더라고요. 너무 성령이 충만해서. 그래서 이 문화사역팀의 비전은 문화로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 이 배우가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 굉장히 이게 너무너무 좋은 말을 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십자가 예수 역할을 하신 분인데, 십자가에 달리는 장면을 할 때도, 또 베드로에게 가서 물어보는 장면을 할 때도 주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이 없으면 못하겠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연기 쪽이나 예술이나 음악이나 춤이 그 달란트고 그쪽이 비전이라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좋지 않을까라는 권면을 해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영상이 있지만 보지 못할 것 같고요. 몇 가지 예시를 들어드리자면은, 확실히 노 할 때는 노 해야 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스타일 디렉터 김유한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복면가왕의 가면을 제작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복면가왕 팀에서 붉은 악마, 뱀파이어 이런 가면을 만들어 달라고 했대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은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요. 하지만 이분은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악마적인 가면은 만들 수 없다라고 그냥 거절을 하셨다고 해요. 돈을 포기한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국제무역기구의 이희돈 장로님, 총재신 이희돈 장로님은 무역 일을 통해서 내가 세계 선교를 하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매일 새벽 기도하고 계속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신다고 하고, 그다음에 스포츠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 미식축구 경기 할 때마다 그 아이패치를 붙여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붙이고 경기를 하는데, 이 팀티보라는 미식축구 선수가 그 미식축구에서 패싱을 해야 되는데 패싱이 굉장히 약했대요. 근데 이 패싱을 못해가지고 언론에서 엄청 비난을 받았는데, 계속 연습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패싱으로 엄청난 승리를 이끈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패싱 길이가 316야드, 경기 시청률은 31.6%.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한 사람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구글에 검색한 사람이 건이 1억 2천만 명
조건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내가 있는 그 분야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런다. 그래서 마지막 진짜 빨리 끝낼게요. 너무 시간이 많이 가는데 훈련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스마트폰을 스마트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의 회로를 만드는 건데 이제 우리는 지금 거의 여기 MZ세대는 다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죠. 원주민이라고 하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기계를 손에 들고 태어난 그런 네이티브 원주민이라고 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은 기계가 여러분의 사실 몸의 일부분이죠. 기계 없이 못 사는. 그래서 우리는 훈련이 필요해요. 한 가지 훈련 방법은 뭐냐면 어제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눈에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게. 그래서 어떤 실험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폰이 책상에 있었던 사람과 스마트폰을 아예 치우고 내 눈에 안 보이게 한 두 사람의 공부 학습 결과를 봤을 때 월등하게 눈에 안 보였던 사람이 더 학습의 효과가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눈에 안 보이게 두는 방법도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제가 내 가소성의 원리를 얘기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제 그 여러분의 그 습관의 회로를 내 회로를 말씀의 회로를 만드는 그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좀 힘들겠지만 말씀이 너무 어려우면은 쉬운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이나 메시지 성경을 보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말씀의 그 회로를 습관적으로 내가 말씀을 볼 수 있게 그런 회로를 만드는 거, 그 훈련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건데 말씀의 회로를 만들 때 신명기 4장 5절에서 8절을 보시면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항상 내 눈에 보이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손목에 매서 학교를 가진 않죠. 아니면 이마에 이렇게 붙이고 학교에 가진 않잖아요. 그러면 되게 훌륭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친구는 많이 없을 것 같아서 이 방법을 추천을 드려요.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딱 키면은 제일 먼저 어플이 있는 화면이 뜨죠. 그 어플이 있는 화면에 뭐가 있어요? 인스타가 있죠. 인스타가 있고 카톡이 있고 페이스북이 있죠. 그러면 내가 그냥 나도 모르게 인스타를 클릭하게 되죠. 그러면 인스타에 들어가서 20-30분 막 그냥 세월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현대인의 방법으로 신명기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여러분의 홈 화면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으로. 그래서 핸드폰을 켰을 때 어플 화면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말씀이 딱 뜨게. 그래서 여러분 화장실 갈 때 스마트폰 들고 가잖아요. 스마트폰 들고 가서 딱 키면은 말씀이 눈에 바로 보이게. 이게 이제 현대인의 방법으로 신명기를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 약간 병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방법을 저는 추천을 드려요. 가장 좋은 거는 안 하는 거죠. 뭐 인스타 이런 거 안 하는 거.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저의 강의였고요. 좀 내용이 굉장히 많고 장황하고 방대한데 결국에는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형상대로 인간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일에 동역해드리자라는 내용을 좀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